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기분 전환 삼아 식사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용히 계획된 편도 여행이었다는 것을요. 낯선 방 앞에 서서 핸드폰과 열쇠, 그리고 자유까지 모두 빼앗겼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휴가가 아니라 격리라는 것을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9살의 한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했지만 자식들의 계획 아래 겉보기엔 번듯하지만 실제로는 폐쇄된 고급 요양원에 보내진 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분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남은 인생이 모두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요양보호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곳을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집 앞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발견하고 말을 잃을 만큼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이 경험은 높은 담과 잠긴 창문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효도라는 탈 아래 숨겨진 치밀한 계산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힐링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박옥진 할머니의 실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진, 나이는 79입니다. 몸은 아직 정정한 편이라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저는 이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죽은 남편과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평생에 걸쳐 마련한 집이죠. 그이가 세상을 뜨기 전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집 절대로 남한테 넘어가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아침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차를 몰고 와 저를 태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경기도 양평 쪽으로 바람 쐬러 가자더군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나를 챙기는구나 싶었죠. 평소에는 1년에 한 번 찾아오기도 힘든 녀석이었으니까요. 딸 혜정이도 전화해서는 오빠랑 같이 힐링타운에 있는 식당을 예약해뒀으니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가장 아끼는 난초문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남편이 남긴 옥목걸이를 차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혜정이도 같이 오는 거니? 그의 은행일로 바쁘지 않니? 아들은 운전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다 엄마 보려고 일부러 휴가 낸 거예요.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인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괜한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녀석들이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점점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었니? 도대체 어느 식당을 가길래 이리 멀어? 거의 다 왔어요. 걱정 마세요. 거긴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애가 말한 그곳은 식당이 아니라 소위 유기농 힐링타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외관은 펜션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넓은 잔디밭도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심신요양, 어르신 안심의 집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이 다가와 아주 살갑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박옥진 어머님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방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져서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방을 준비해?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었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극적이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어지럽고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며칠 푹 쉬시라고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시간 나면 불경도 듣고 체조도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말은 내가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거니? 며칠만요. 며칠만이에요. 몸 좋아지시면 다시 모시고 갈게요. 제가 무언가 더 물으려던 찰나 직원들은 이미 아들 손에서 제 짐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제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내며 집에 가서 제 옷가지들을 챙겨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 외투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푹 쉬세요. 핸드폰은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뺏으려 했지만 아들은 몸을 피하며 핸드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은데, 나는 그저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의 냉정한 표정을 보고서야 저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서 가버렸고 저는 그 소위 요양센터라는 건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안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서늘했고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방은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게 깨끗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발끝에서부터 등골까지 기어오르는 기이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자가 들어와 입소 평가를 해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딸아이한테 몇 마디만 하고 싶은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규정상 새로 들어오신 어르신은 첫 3일간 환경에 적응하셔야 해서 외부 연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건 누구 규정이죠?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서명하신 특별보호 동의서에 따른 규정입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흔들리는 작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요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갇힌 것이라고요. 하지만 왜? 나는 치매도 아니고 걷는데 문제도 없고 그들에게 단 한 푼도 폐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은? 내 열쇠, 통장, 핸드폰. 그들은 그걸 가져가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소위 요양센터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불경 방송이 나왔고 8시 반에는 혈압과 혈당을 쟀습니다. 오후에는 1시간 동안 다 같이 노래를 불렀고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9시에 소등했습니다. 마치 군대에 온 것 같았지만 교관은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붙인 요양보호사들이었습니다. 저는 협조할 수 없었던 것도 외로움이 두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정신이었고 누가 씻겨주거나 밥을 먹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이런 곳에 갇혀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란을 피우려다 창문으로 기어오르려고도 해봤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고 복도 끝 비상구조차 전자 감응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전화는 어림도 없었죠. 나흘째 되던 날, 가을이라는 젊은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저를 돌보러 왔습니다. 말투에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 20살 남짓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리가 쑤셔서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전에는 혼자 사셨어요? 돌봐주는 사람 없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엔 어르신들 집을 자식들한테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뭐 처리하려면 복잡하다고들 하니까. 할머니 그 오래된 집도명의 이전은 순조롭게 하셨겠네요.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누가 집을 명예 이전했다고 그래?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얘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할머니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미 다 처리됐다고. 저희더러 할머니 안심하고 잘 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그 3층짜리 상가주택은 남편과 제가 30년을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것입니다. 집은 낡았지만 위치가 좋아서 지금 시가로 15억은 좋게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집은 절대 미리 넘겨주면 안 된다고.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죽은 후에나 손댈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내 인감을 가져가 명예 이전을 했을 리도 없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내 서명을 위조한 걸까요? 차갑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을이도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는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창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저는 오한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녁 순찰이 끝난 후 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 신분증, 심지어 돋보기 안경까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용 칫솔 하나를 찾아 몰래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일단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떠난 후부터 매달 용돈을 조금씩 아껴 낡은 스웨터 안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춥다고 꾀병을 부려 가을이에게 그 스웨터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는 그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속옷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직원들의 순찰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밤 10시 반이 지나면 불이 다 꺼지고 당직 근무자만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원 안쪽 창문에는 감응 잠금 장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쪽은 낮은 담벼락이라 넘어가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 저는 젖은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조용히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의자를 밟고 기어나가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절뚝거리며 길가로 향했습니다. 산길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저는 거의 달빛에 의지해 걸어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계속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한시유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기사 아저씨는 처음에는 저를 태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이상인 노인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현금 80만 원을 꺼내 보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들한테 갇혔다가 나온 거예요. 성북구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우리 집 주소 내가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정말로 집 주소를 외우고 낡은 사진 한 장까지 꺼내 보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30주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지만 저는 이것이 탈출의 끝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시는 새벽 3시에 낯익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작은 길이었습니다. 길가의 정자는 젊었을 때 아이를 안고 더위를 식히던 곳이었습니다. 앞 슈퍼의 낡은 나무 간판은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아저씨가 빌려준 우산을 지팡이 삼아 절뚝거리며 그 3층짜리 상가주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문은 원래 있던 짙은 갈색 목문이 아니라 번쩍이는 회색 철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아무런 생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가방에서 더는 쓸모없어진 옛날 열쇠를 꺼내 억지로 열쇠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진 씨, 맞아요? 옆집 불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오랜 이웃인 김미선 씨였습니다. 그녀는 쇠창살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난 평생 못 돌아오시는 줄 알았네. 저는 힘없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쳐 나왔어요. 그녀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와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발목은 찐빵처럼 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엉망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김미선 씨는 한숨을 쉬며 탁자 위에 있던 전단지 한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골목에 뿌려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받아보니 그것은 깔끔하게 인쇄된 부동산 전단지였습니다. 성북구 황금 입지, 희귀 상가주택 매물, 구조 좋고 교통 편리, 매매가 16억 8천만 원. 저는 한눈에 우리 집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베란다의 화분, 거실의 낡은 샹들리에, 심지어 부엌문 앞에 갈라진 틈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전단지는 닷새 전부터 붙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이삿짐 센터 차가 와서 짐을 2번이나 실어 나르더라고요. 집안이 텅 비었어요. 아드님이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던데요. 내 책들, 남편의 유품, 거실에 걸려있던 우리 결혼 사진까지. 저는 목이 메어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개 베란다에 있던 난초 화분도 다 가져갔어요. 그거 10년 넘게 직접 키우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고 손가락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김미선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대개 며느리가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미 노인성 치매라서 돌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집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고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했다고요?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거. 상대방이 중개인 같던데 어차피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고 저희한테 의사소견서도 있으니 서명 문제만 해결되면 일주일 안에 명예 이전 끝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의사 이름을 언급했는지 물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은 하더라고. 일단 사람 시켜서 의사평가 받게 하고 보고서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수술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무래도 할머니한테 치매 딱지 붙여서 평생 거기 가둬두려는 속셈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재산 탈취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뿐만 아니라 제 인격과 자유까지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따님한테 가보시게요? 그 애도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 몇 초간 생각하다가 저는 천천히 한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황효석.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황 변호사님이요. 예전에 두 분 사이가
남편의 오랜 군대 동기였어요. 나중에 혼자법 공부해서 지금은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랬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요. 김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화기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그 부동산 전단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순순히 입을 다물고 산속 요양원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내 집이 팔리는 것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잊었습니다. 이 집은 나와 내 남편이 평생의 땀을 흘려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내 목숨을 건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황효석. 이 이름은 입에 담지 않은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는 남편의 군대 동기였고 제대 후 야간 대학에서 법을 공부해 나중에는 상속, 부양, 노인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그를 조금 경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에게 빚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미선 씨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소록 쪽지를 뒤적이며 번호가 바뀌지 않았기를 기도했습니다. 긴장 때문에 손가락이 계속 떨려 3번 만에 겨우 번호를 제대로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황유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기억보다 조금 더 낮고 사야했지만 말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섭 씨, 저예요. 박옥진.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로 전화를 다 하셨습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간신히 한마디 쥐어짰습니다. 아들놈한테 요양원에 갇혔다가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성북동 옛집에 있지만 문이 잠겨 이웃집에 신세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40분도 채 안 되어 그가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 외투도 벗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찐빵처럼 부은 제 발목을 보자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발목은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창문으로 도망치다 삐끗했어요. 정말이지. 그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와 빈 기록,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록하면서 노트의 시간대와 인물들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가을이라는 요양보호사에게서 집이 이미 명예에 이전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셨습니까? 아니요. 인감도장 꺼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위임장을 위조했거나 서명을 도용한 겁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집이 완전히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하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머님 명의의 재산 변동 내역과 위임 행위를 조회할 수 있도록요.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등기소에 가서 기록을 확인할 겁니다. 그는 재빨리 A사 용지와 펜을 꺼내 위임 내용을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막 펜을 들자 그가 갑자기 제 손을 눌렀습니다. 옥진 씨, 잠깐만요. 왜요? 먼저 필적 채취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머님 서명을 위조했다면 앞으로 진짜 필적과 대조해야 합니다. 지금 제 앞에서 어머님 성함을 3번 써주세요. 제가 날인해서 법적 증거로 삼겠습니다.
다른 서류에 함부로 먼저 서명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투명 봉투에 담아 사건 서류처럼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머님 집을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을 행위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행위 무능력자라니 그게 뭔가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즉, 어머님이 중증 치매나 심각한 정신장애로 진단받으면 법원에서 민사 능력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님은 그들을 고소할 자격조차 잃게 됩니다. 그놈들이 의사를 데려와서 그 짓을 하려는 거군요. 100%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는 사람을 가짜 의사로 쓰거나 아예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 병원에 대충 평가를 맡겨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그 요양원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머님께 서명하게 한 특별보호 동의서와 제한 조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녹음 기록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젊은 요양보호사, 가을이라는 친구는 믿을만 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미리 작성해둔 반박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방문할 겁니다. 어머님은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세요. 그들을 안심시키고 시간을 끌면서 말을 유도하는 겁니다. 모든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막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어머님을 그저 노부인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도망친 것도 잠시 부리는 투정 정도로 여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믿게 만들어야 급소를 찌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저는 법도 함정도 계산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말수는 적지만 저를 위해 살기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격을 시작하죠. 다음 날 아침 황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외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면회를 요청하고 제가 자유인이며 어떠한 민사적 권리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임시면회 허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차가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벽돌길로 들어설 때 제 마음은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곳에서 창문으로 도망쳤는데 오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 들어가야 한다니. 기억하세요. 오늘 어머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황 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족들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돌아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뻣뻣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또? 아이고, 지난번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제가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되네. 집에 가서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기가 참 좋더라고. 공기도 좋고 밥도 담백하고 잠도 잘 오고. 나 다시 와서 지내도 될까?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다가 옆에선 양복 차림의 황 변호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쪽은 내 조카야. 법원에서 일하는데 내 보험 서류 좀 확인해 주러 왔어.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호 스테이션, 식당, 회의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직 근무자가 바로 가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저를 보자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나 돌아왔어. 아무 말 말고 듣기만 해.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전에 말했던 그 특별 보호 동의서랑 내 아들이 원장이랑 얘기할 때 네가 들었던 내용들 뭐 남겨둔 거 있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동의서 사본 하나 복사해뒀고요.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녹음기로 녹음한 것도 있어요. 아직 가지고 있어? 집에 가져가기 무서워서. 저기 낡은 창고 캐비닛에 숨겨뒀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거기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지나서 사람 없을 때 제가 어떻게든 데려가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점심 식사 후 황 변호사는 서류를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행동하며 그와의 관계를 의심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3시 며느리 미영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에 짙은 화장을 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시기로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날 막무가내로 뛰쳐나가셔서 다들 얼마나 놀랐다고요. 속이 메스꺼웠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내가 정신이 없었지. 지금은 괜찮아. 네가 말했던 그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신다니? 건강검진 해준다면서. 미영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고려. 다음 주쯤 일정 잡힐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다오. 그녀는 별말 없이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일부러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계세요, 어머니. 다시는 함부로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정말 어머님한테 좋은 곳이에요. 저는 하마터면 아침에 먹은 것을 토할 뻔했습니다. 저녁 시간, 저는 일부러 천천히 식사하며 가을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테이블을 다 치우고 나서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채고 일어나 절뚝거리며 뒤따라갔습니다. 그 낡은 창고는 구역 뒤편에 있었고 문에는 직원의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었지만 자물쇠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을이는 맨 아래 서랍을 열어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보호 동의서 사본하고 녹음 파일밖에 없어요. 아드님이 원장실에서 원장이랑 의사구에서 정신감정서 만들자고 얘기하던 거랑 집하는 건 이미 얘기 다 됐다고 하던 내용이에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네가 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도 외삼촌한테 속아서 집을 넘겨주셨어요. 요양원에 보내진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요. 이런 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용기 내준 거 네 할머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우리가 막 떠나려던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가을이가 저를 끌고 캐비닛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와 다른 요양보호사가 문 앞에서 잡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네, 아드님이 좀 더 지켜보고 의사 평가를 받게 한대요.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집하는 것도 순조로워질 거라고 하던데요. 두 사람은 웃으며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녹음 파일과 동의서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아니라 그들의 죄증이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로 그들을 진짜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녹음 파일과 동의서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뒤에는 가을이도, 요섭 씨도, 그리고 제가 조금씩 쌓아올린 용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며느리 미영이가 정말로 소위 의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구겨진 흰 가운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정신감정팀에서 파견 나왔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신은 샌들과 몇 달은 깎지 않은 듯한 손톱을 보고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옥진 어머님, 간단한 테스트 좀 할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한 고양이처럼 온순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죽을 먹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는 무언가 적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자녀분들 이름은 기억나세요? 나한테 자식이 있었나?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말해준 건가? 그는 웃으며 서류에 몇 자 더 적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영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의사 선생님.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정말 이상하시다고. 저는 그녀를 곁눈질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 참 잘하네. 하지만 나도 지지 않아. 의사는 이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더했고 저는 모두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대답하며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가 서류에 무언가를 계속 적는 것을 보며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연기가 끝날 무렵 미영이가 그를 옆으로 끌고 가 낮게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밀 감정을 권고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정신 요양기관에 입원시켜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 황요섭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옅은 파란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과 이선이라는 여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굳었고 의사는 말을 계속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미영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황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저는 박옥진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발부한 임시보호명령을 소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모든 비인가 의료 행위 및 신체의 자유 제한을 중지시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미영이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호명령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 행위는 즉시 중단됩니다. 계속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선희 기자가 녹음기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위장해 재산을 강제 처분하려 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가을이가 준 녹음기를 꺼내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며칠 전 미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 팔고 나면 그냥 아무데나 던져두면 돼. 어차피 그 노인네가 하는 말 누가 믿겠어. 의사도 다 구해놨어. 예전에 거래하던 그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끝나. 녹음이 끝나자 사방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이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소위 의사라는 작자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받고 평가만 하러 온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평가요? 당신은 의료면허번호도 등록하지 않았잖습니까? 황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어느 병원 소속인지 경찰에게 말해보시죠. 저는 그냥 파견직입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서 가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그 의사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경찰관 2명에게 끌려가며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미영이는 아직도 변명하려 했지만 이선희 기자는 이미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을 사진으로 찍고 마이크를 그녀 입가에 들이댔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요양원에서 도망치실 때 발목이 퉁퉁 부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이 기관이 오늘까지도 어머니의 이름을 걸어두고 핸드폰도 주지 않고 자유로운 출입을 막은 것이 심각한 불법 행위라는 것은 아십니까? 미영이는 입을 벌렸다가 시선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거죠? 저는 그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했는지는 내 마음이 제일 잘 알겠지. 그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순식간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원 가서 얘기해요. 우리 두고 보자고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는 화가 나서 가방을 들고 거의 문을 부술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이선희 기자가 장비를 챙기며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요양에도 이런 버전이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겁니다. 황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싸움은 멋지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힘든 관문인 법정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속은 마침내 후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고 아무도 원치 않는 노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내가 아직 그들을 모두 태워버릴 불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는 그 3층짜리 상가주택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제게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그들이 집을 텅 비워낸 그 순간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황 변호사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일련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동결, 민사 소송 제기, 의료 사기 신고, 그리고 요양기관 및 서류 위조자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다음날 지역 뉴스 채널에서는 노모, 자녀의 재산 탈취 및 요양원 감금 폭로, 충격적인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화면 속 저는 회색 외투를 걸치고 요양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확고한 눈빛과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욱 그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나중에 캡처되어 어르신들, 단톡방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흘도 안 되어 세 곳의 언론사가 저에게 심층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두 곳은 거절했지만 이선희 기자의 제안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두유와 빵을 사들고 와 김미선 씨네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고령위기, 어머니가 버려진 그 순간이라는 특별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당신들 기자처럼 큰 도리를 말할 줄은 몰라. 나는 그냥 시화를 말하고 싶을 뿐이야. 시화이 가장 좋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어머님의 시화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날 우리는 2시간이 넘게 녹화했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에 보내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제 열쇠를 가져갔는지, 녹취록에서 미영이가 아무데나 던져두면 된다고 말했던 문장들, 그리고 제가 본 적도 없는 서명이 되어 있던 위조된 보호 동의서까지. 저는 울었습니다.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노모의 반격, 녹음 파일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다 라는 방송은 뉴스 채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조회수는 80만을 넘었고 댓글은 거의 일방적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진짜 멋지다.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부모님도 형이 저런 곳에 보냈으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법이 정말 바뀌어야 해. 자녀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면 안 되지.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은 소셜미디어에 이 기사를 공유하며 자녀 대리 서명 같은 회색지대를 막기 위해 노인 재산 변동 시 공증인 동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론이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요양원 책임자를 만났을 때 상대방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보호 동의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가 필적 감정 예비 보고서를 꺼내자 상대방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소통 녹취록과 대조 서류 버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약 조정을 원치 않으시면 사기 및 자유 제한의 증거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요양원 대표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첫 민사조정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지방법원 조정실. 저와 황 변호사, 며느리 미영이와 아들 민준이 그리고 딸 혜정이까지 한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마자 미영이는 모든 시선을 차단하려는 듯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먼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 제게 물었습니다. 박옥진 여사님, 모든 재산대리, 위임 및 서명을 철회하고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원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는 숨을 들이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어머니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미영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연세가 79이신데 혼자 사시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가 불효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희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앉아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혼자 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녀는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낡은 집 하나 탐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희 집 많아요. 황 변호사가 부동산 감정평가 보고서를 꺼내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성북구 황금입지에 위치하며 감정가액에 따르면 당해 연도시가는 15억 8천만 원입니다. 지하 창고도 포함해서요. 귀하들은 당사자의 완전한 의사 표현 없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성 요건에 근접하는 행위입니다. 조정위원회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때쯤이면 딸 혜정이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탁자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운 건 마지막에 너희들 손에 포장돼서 팔려나가기 위해서가 아니야. 미영이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세 사람이 다 같이 무릎이라도 꿇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사과라고 착각하지 마. 나는 그저 너희가 더 이상 내 삶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무릎이 아니라 이 나이까지 살아온 내 권리야.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벌떡 일어나 책상을 치려 했지만 조정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조정을 중단하겠습니다. 결국 그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무대는 법정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판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잿빛이었고 새도 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끓는 냄비처럼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황 변호사와 함께 지방법원으로 들어설 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거의 터질 듯이 두꺼웠습니다. 제 녹취록 사본, 서류 필적 대조, 재산 변동 신청서, 요양원 내부 동의서 등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라운드일 뿐입니다. 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와 형사소송까지 최소 반년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반년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으니까. 법정에서는 재산 위임 철회 및 주택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제 손자보다도 어려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사자는 고령으로 기억력이 감퇴하고 오랫동안 재물을自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녀에게 일상 업무를 위임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저희에게는 자발적 위임을 증명하는 그의 친필 서명 서류가 있습니다. 황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필적 감정사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당사자가 제공한 진필과 이 사건 관련 서류 사이에 최소 5가지 이상의 명백한 불일치점이 존재함을 확인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연결 필체, 시작 각도, 끝 획 모양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은 가족 관계만으로 위임의 합법성을 추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재판장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남겨준 집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 집의 뼈대이자 살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 생활 중 행동 이상을 보이고 밤에 무단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집이 몰래 팔리는 걸 알고 도망친 겁니다. 저는 행동 이상이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 변호사는 녹음기를 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과 은밀히 결탁한 녹취록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끌면 계약 성사돼. 어차피 저 노인네가 뭐라고 떠들든 아무도 안 믿어. 그 의사가 진단서만 끊어주면 돼. 나머지는 가족 동의했다고 하면 되고 그 녹취록들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 저는 미영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들지 못했고 혜정이는 손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을이가 몰래 복사해둔 특별 동의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입소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고 모든 통신은 가족이 대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동의서입니까? 이것은 감금입니다. 그의 말에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고 즉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법원 경위가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했고 저는 천천히 하지만 떨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10분 후 서기관이 다시 법정으로 들어오라고 알렸습니다. 재판장이 예비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즉시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를 중단하고 기존 위임 계약을 철회하며 해당 부동산을 원소유주 명의로 반환할 것을 명한다. 법원은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추가 처리 권한을 유보하며 사건을 특별 관심 사건으로 지정하고 후속 조치로 감사팀에 이송하여 의사 및 요양기관의 책임을 추궁한다. 정신적 손해 및 대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4,500만 원을 박민준과 홍미영이 각 절반씩 부담하여 판결 확정 후 1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한다. 황 변호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1단계 승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을 나올 때 이선희 기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몇 마디 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친구도, 변호사도, 증거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모든 노인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돕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직 당신을 위해 나서줄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웃도 있었고 전혀 모르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다며 자신도 서명을 강요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욕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미선 씨네 거실에 앉아 그 무거운 판결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승소의 기쁨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옛집, 남편이 남긴 옷가지와 사진, 낡은 등나무 의자가 모두 사라진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제 명의가 되었지만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집으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삼켜질 뻔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석 달 후 저는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법원이 부동산을 정식으로 제 명의로 등기해 준 다음 날이었습니다. 열쇠는 묵직하게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서두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틀 옆에 희미한 긁힌 자국, 처마 밑에 제가 직접 단 풍경, 그리고 쇠창살에 붙어 있던 빛바랜 춘자 스티커를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문은 소리를 내며 열렸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집의 냄새가 아니라 텅 빈 먼지 냄새였습니다. 집은 정말로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도 찻상도 없었습니다. 벽에 액자를 걸었던 못자국은 그대로였지만 우리의 30주년 기념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송에서 이긴 후 처음으로 느낀 완전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승소라는 두 글자는 멋졌고 뉴스도 떠들썩했지만 그들이 비워버린 집, 버려진 기억, 그리고 이 몇 달간의 분주함과 도망, 대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꼬박 1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전까지요. 황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박옥진 어머님 같은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고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보낸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저 자신이 그저 한 명의 노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4,500만 원, 그들에게서 받아낸 감정 없는 돈 한 푼까지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쌈짓돈을 더해 작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황혼지킴이 협회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쌀이나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 노인들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옛집 1층을 빌려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작은 회의용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벽에는 법무부의 어르신 권익, 모두의 책임이라는 표어를 붙였습니다. 가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자진해서 저를 찾아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협력 계약을 맺었고 그녀는 협회의 첫 번째 권익 지원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알면 충분해. 우리는 첫 번째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위조 서명과 대리 계약의 함정을 구별하는 법,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법, 효도를 명분으로 한 사기를 거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무대에 앉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20명도 채우지 않았지만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탈출하던 밤 이야기를 할 때 한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제가 녹취록을 틀어 아들의 만행을 폭로하던 날 이야기를 할 때 한 할머니는 몰래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마른 체구의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딸들은 다 외지에 있고요. 그 애가 얼마 전에도 무슨 위임 동의서를 가져와서 서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용이라고. 아직 서명 안 했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봐드릴게요. 저는 변호사도 공무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언어를 압니다. 그것은 버려진 자의 언어입니다. 저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수십 통의 전화를 더 받았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좀 봐달라는 게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진짜 큰 협회 되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딸 혜정이가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고 모두 오빠와 올케가 주도한 일이며 자신은 그저 막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제가 요양원에서 우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치고 예전처럼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잘 지내세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협회의 새로 건 커튼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은 제가 예전에 커튼을 만들고 남은 낡은 천이었습니다. 나? 지금은 나답게 살고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네, 엄마 집에 자주 들르렴. 집 보러 오지 말고 나 보러 와.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노년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그 집을 되찾았지만 그 집으로 다시 한번 집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저처럼 삼켜질 뻔했던 노인들이 발붙일 곳이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집을요. 저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고 미래가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입니다. 그날 오전 협회 전화가 5통이나 울렸습니다. 걸려온 전화는 모두 문의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부가 저희 어머니한테 땅 팔라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윽박질러요.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는데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대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신 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큰아들이라면서 진명의를 돌려놨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부동산 서류 볼 줄 아는 분 계세요? 저희 언니가 제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같아요. 모든 전화가 제 마음의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가을이가 전화를 받고 자료를 적고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없이 바쁜 것을 보면서도 저는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남쪽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76살의 할머니셨는데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저더러 관음사절에 가서 수행하래요. 제가 이제 복이 많아져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거기가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요양원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저를 속일까봐 무서운데 저 혼자서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듣고 나서 3초간 침묵했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전라남도 시골에요.
혼자 살아요. 집은 남편이 예전에 남겨준 거고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찾아갈게요. 정말 내려오시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데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더는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가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며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직접 가시게요? 제가 같이 갈게요. 우리는 3시간이 넘게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붉은 기와지붕의 낡은 평범한 집이었고 문 앞에는 가지와 용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계셨습니다. 몸집은 작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옷차림은 막 외출했다 돌아온 사람처럼 단정했습니다. 혹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온다고 했으면 꼭 옵니다. 우리는 앉아서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남기고 간 수행 협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은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입소 기간 동안 재산에 대한 주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호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은 신탁 관리인에게 위임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재산 박탈의 명분일 뿐이에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쓸모없다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사탕수수밭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담을 넘어 도망치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달빛 아래서 온몸이 아파 떨면서도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못했던 그 밤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 제게 도움을 청하면 저는 못 들은 척하지 않을 겁니다. 협회가 설립된 지 반년 후 우리는 46명의 어르신들의 서류를 검토했고 13명의 재산 동결 신청을 도왔으며 9건의 부동산 무단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저를 찾아와 노인 권익 관련 법 개정 간담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그 줄 지어 앉은 넥타이와 양복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우리를 더 사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리의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회의장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옥진 여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몇 년 더 살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법을 바꾸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협회로 돌아온 날, 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문제 있는 계약서를 보러 온 사람도 있었고, 아들에게 외딴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법원 통지서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누군가는 비닐 봉지를 들고, 또 누군가는 그저 제게 와서 몇 마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제 짙은 남색 외투로 갈아입고 무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번 훑어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손에 든 것을 원할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늙었다고 해서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게 아니며 서명 한번 해주는 게 그들의 호의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밀짚 모자를 쓴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우리도 아주머니처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이겨야 하는 건 한 번의 소송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이 얼룩덜룩 빛났습니다. 가을이는 제 곁에 서서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전보다 훨씬 기세가 넘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기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버려진 노파가 아니라 남기로 결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그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가족이었나요?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였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공의를 되찾기 위해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 당신이 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처럼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것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사회에는 그와 같은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의 강압적인 결정 앞에서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지만 기꺼이 첫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실제 사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어쩌면 어딘가에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저희가 듣겠습니다.